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베를린 평화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6.15 공동선언과 14정상선언 이행,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비핵화 추구, 남북 간 합의들을 법제화, 한반도 신경제지도 본격화, 비정치적 분야 교류 협력 확대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쉬운 것부터 먼저 하자라고 제안도 했는데요. 오는 10월 4일 이산가족 상봉 및 성묘,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의 적대행위 중단, 남북대화 재개를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해서 이제 김대중, 노무현의 그분들이 닦아놓은 길을 다시 들어서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함을 불가역적인 CBID라고 약자로 비핵화를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조지 부시 1기 행정부 때 이 주장을 했어요. 북한이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이에요, 이거. 그렇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예, complete. 영어 하시는 건가요? CVID요? 예. verifiable, irreversible. 예. 생각 안 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북한은 싫어하는 표현입니다. 예, 이게. 왜냐면은 이건 패전국에나 요구하는 거다. 디스멘틀먼트, 마지막에 D. 생각 안 나, 조금 이따 생각났어요. 자, 근데 우리 대통령들이 이렇게 꼭 베를린 가서 대북 선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베를린 자유대학 가가지고 베를린 선언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노벨 평화상으로도 이어지고 남북 정상회담. 이제 독일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했다는 상징성 때문에 이제 여기 가서 하는 거죠. 계속 그 이후에 대통령들도.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드레스덴 구상이라고 해서 드레스덴 가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 가가지고. 예, 물론 최순실 씨가 써줬다라는 것도 결국 이후에 통일 대박이 거기서 나온 거죠. 네. 곧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다는 말들이 있죠. 이게 뭐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건데 저는 이런 디테일이 궁금해가지고 이게 어디서 했느냐.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했는데 이번에는 퀘르버 재단에서 했어요. 퀘르버 네, 재단. 그렇죠. 재단 초청 연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형식은 초청이지만 시진핑 주석이 거기 갔을 때도 거기서 했거든요. 3년 전 난징 대학설 일본이 했다고 아주 크게 그 국제 면을 장식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별로 보도 안 됐어요. 그러면서 센카쿠 열도하고 영토 분쟁이 생기면 전쟁도 불사하겠다. 네. 일본하고 굉장히 싼 발언이죠. 그것도 여기서 했는데 여기가 이제 미국에서도 CSIS에서 했잖아요. 연설을. 거기가 외교안보 전문 재단인데 독일에서 외교안보 전문 재단이에요. 예. 거기는 싱크탱크 여긴 재단. 근데 좀 저는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다른 데서는 이런 게 안 궁금해하나 몰라. 독일 정치권하고 아주 관계가 깊어요. 이 정치인들이 그 위원으로도 참석하고 그리고 어떤 행사는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은데 그래서 이제 시진핑도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서 연설을 하고 메르켈 총리가 중국에 갔을 때도 이 재단이 주관하는 자리에서 연설도 했던 정치권과 아주 관계가 깊은데 재밌는 게 이 재단 소유주가 캐르브 에이지라고 사기업이에요. 사기업. 근데 이 그룹 중에 담배 많은 기계를 생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근데 WTO에서 이런 건강 관련 정책을 내는 재단을 담배 많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재밌죠? 예. 중요하진 않은데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디테일의 재미를 느껴서 잠깐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한중 정상의 첫 대면도 있었습니다. 예정 시간이 40분을 훌쩍 넘겨서 1시간 10분 가까이 이어졌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중국 명언을 인용해서 중국 국민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낯설지 않다라는 건데요.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라는 명언이 문재인 대통령 자서전에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화답을 했는데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 셀비지가 세월호 인용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면서 시 주석도 직접 독려해 준 것으로 안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서로 뭐 덕담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명언은 아니고 속담이에요, 그냥. 무슨 명언까지요. 옛날 게, 물이 흐르면 옛날 게 지나가고, 지나가고 뒷물이 오잖아요. 그런 얘기고. 예, 참여정부 당시에 이제 그때 상황을 빗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자서전에 쓰였던 내용입니다. 이 다음 문구가 진짜 유명하죠. 화모 11호. 네. 이 문장 다음에 화모 11호거든요. 그냥 속담입니다. 명언까지요. 서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주고받은 이야기는요. 예, 두 정상은 사드를 회담의 의제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서도 사드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피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사드 문제를 논의한 건 맞지만 사드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양국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고 표현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가 북핵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배치된 것이니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해법을 찾아내면 사드 문제도 해결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를 들이댔다라고 합니다. 또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정말로 들이댔대요? 설득했다라고 합니다. 네. 네. 이런 논리를 구성하고 갔군요. 그러니까 북핵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북핵을 같이 해결해서 사드도 풀자. 네. 논리 구성을 그렇게. 이게 뭐 쉽게 먹히진 않겠죠. 예. 사드가 북핵 때문이냐. 실제로는 그게 아니지 않냐. 전략적인 이 동북아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수단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당연히 그쪽에서는 하겠죠. 어쨌든 우리 논리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우리 논리 구성은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구나요. 예. 네, 또 시간을 벌자라는 식의 이야기도 한 건데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그 시간 동안 북핵 미사일 문제 해법을 찾아내자라는 논리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민주적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그 시간만큼 저절로 확보되는 거니까 그 시간 동안 북핵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이런 논리 구성으로 만났군요. 예. 이게 뭐 쉽게 끝날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기도 했는데요. 메르켈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국민의 41% 지지를 받고 당선됐는데 지지하지 않는 나머지 유권자는 어떻게 끌어안을 생각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사례를 들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종의 모범답안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보충 답변 나섰습니다. 강 장관은 메르켈 총리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라면서 발언 기회를 얻은 다음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41%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지만 취임 이후에는 국민적 지지율이 80%를 웃돌면서 사실상 국민 통합에 성과 내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도발적 질문으로 아마도 강 장관도 그리고 이걸 보도한 기자도 그래서 제목도 이제 도발적인 제목이 아니라 도발적인 질문을 했다고 표현했는데 저는 이게 도발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궁금한 거라고 봐요. 강경화 장관은 이제 41%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래? 이런 도발로 보고 무슨 소리냐. 80%는 이미 통합됐어. 라고 이제 수행하는 장관으로서 대통령 자존심을 세워준 건데 저는 이건 통역 과정에서의 어떤 뉘앙스 때문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함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 기사당 연합 지지율이 30%대예요. 항상. 예. 민주당은 50%대고 메르켈 본인 지지도 40%대예요. 예. 좀 이렇게 떨어지면 30대 후반, 높아지면 40대 중후반.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정상을 도발할 정도의 지지율이 스스로 못 돼요. 예, 상황적으로. 오히려 이제 독일은 일당이 휩쓰는 구조가 안 된단 말이죠. 예. 항상 이 정도 지지율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파 정당이죠. 중도 우파. 뭐 중도 우파라고 해봐야 우리나라 진보 정당보다 더 진보적인데 어쨌든 그래서 연립을 하고 연정을 하면서 항상 고민이 그거거든요. 나머지 정당 지지자를 어떻게 포섭할 것인가. 항상 고민일 수밖에 없는 정치 구조인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는 물어본 거라고 봐요. 예. 당선은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포섭하냐. 정상 대 정상으로 궁금한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거를 도발할 이유가 없다. 도발로 해석했는데
중간에 통역한 분이 이제 그냥 드라이하게 전달하면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쪽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혹시 나중에 통역한 분에게 그 뉘앙스를 정확히 물어서 나중에 메르켈 총리하고 단독 정상회담을 한다. 그럼 저는 이 주제를 굉장히 재밌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심탄회하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도발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요. 그게 맞죠. 앞뒤를 잘 생각해 보면 왔는데 41%인데 나머지 어떻게 할 거야? 도발할 의미가 뭐 있습니까? 자기도 그러니까 안 되는데. 자, 다음 주는요? 네, 두 사람 만나는 자리 바깥에서 교민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나가서 담장 사이로 교민들과 일일이 악수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도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100여 미터를 함께 걸으면서 교민들과 인사했는데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말에 따르면 독일 총리실 관계자도 이런 장면은 처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메르켈 총리가 환대했다라고 합니다. 교민들이 느끼는 감상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터뷰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국내에 있으면 잘 못 느끼는데 대통령이 와서가 아니라 그런 지나가는 과정을 겪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지나가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한국에 다시 배워야 된다 이런 기사도 많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뿌듯한 상황인 거죠. 어떤 감정을 교민들이 느끼는지는 저희가 한번 따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꼭 독일뿐만 아니고. 다음 뉴스는요? 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입니다. 검찰은 어제 이용주 의원의 보좌관 김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인데요. 지난 3일 검찰 조사를 받은 김성호 전 공명선거 추진당 부단장은 당의 공식 통로를 거쳐 제보를 입수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공식 통로는 이용주 의원인데요. 따라서 검찰은 이 의원의 보좌관인 김 씨를 상대로 당시 제보 입수 경위와 또 이외의 절차를 물었다고 합니다. 공식 통로, 공식 라인. 결국 이제 의원급을 소환하려면 그 전에, 보좌관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점점 의원급을 소환할 때가 됐다는 얘기겠죠. 예. 이건 이제 검찰 중간 발표가 있을지 아니면 최종 발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의 추정할 수 있는 뉴스가 별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제 의원급을 소환할 즈음이 다다랐다는 정도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당을 비판했습니다. 제보 조작은 단독 범행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인데요.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안철수, 박지원 머리 자르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발끈했는데요. 막말이다. 국민의당 등의 비수를 꽂는 야비한 행태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추 대표가 사퇴할 때까지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당장 어제 오후 국회 예결위에 불참했고 추경안 상정도 불발됐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흔히 하는 표현으로 울고 싶은데 이제 뺨을 때려준 거죠. 국민의당의 비수가 꽂혀있긴 해요. 예, 꽂혀있긴 한데 근데 본인들이 꽂은 거죠, 그건. 예, 어렵게 팔을 돌려가지고. 이 보도를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동아일보에서는 여당 대표의 거친 입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프레임을 잡았던데 책임 소재가 이제 여당에 있다는 거죠. 예. 프레임부터 원래 의도가 들어가는 거니까 보수 매체는 이게 국민의당 잘못이 아니라고 이제 말해주고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뭐든지 야당이 아니라 여당 잘못이라고 말해주고 싶은 게 보수 매체인 거죠, 당연히. 근데 이 표현 자체는 제가 알기로 한겨레가 며칠 전에 쓴 기사에 나온 표현이에요. 예.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머리 자르기다라고. 근데 이게 마침 울고 싶은데 위기에 처했으니까 위기를 타개할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자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외치는 거잖아요. 동네 사람들 쟤네가 힘세다고 우리 때려 뭐 이런 피해자 퍼포먼스를 하는 건데 위기를 타개하는 방식으로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외부에 적을 만들어서 내부 결속도 다지고 피해자 포지션에 가가지고 이거는 동서고금 정치에서 항상 잘 쓰는 기술인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진짜 위기는 제보 조작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을 돌파해가는 국민의당의 대응 방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은 그런 종류의 대응으로 돌파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피해자
피해자 포지션, 뭐 약자 포지션, 핍박받는 피해의식, 자기 연민, 뭐 그 억울함을 주장하는 마음 이런 대응으로 야당이 돌파할 수 있는 얘기는 힘에 밀리거나 아니면은 부당한 공작으로 당했을 때 쓰는 거지 당내에서 출발하는 위기를 이렇게 돌파하는 게 대중적인 지지를 얻기 힘들어요. 저는 국민의당의 현재 리더십, 현재 대응 방식이 오히려 자체적으로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다. 왜냐하면 이게 멘탈리티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 멘탈리티로 여론전이나 나중에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이 방식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국정원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라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18대 대선을 앞두고 있던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회의의 녹음과 녹취가 집중 분석 대상인데요. 당시 검찰은 국정원이 이미 제출한 자료만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는 원세훈 전 원장 녹취록은 2012년 5월분까지만 있었는데요. 2012년 5월 이전 녹취 중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지지하지 않는 야당 인선은 밀어버려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 등이 이미 법정에서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대선 6개월 전까지고 대선 6개월 이내에는 험악한 이야기들 오갔겠죠. 네, 공직선거법 위반 걸리지 않기 위해서 딱 그 기간만 빼고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하나 정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쟁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바로 이어서 저희 이정렬 전 판사님하고 얘기를 나눌 것이고. 네. 제가 오늘 아침 눈에 띄는 기사는 종원진 의원이 보수신당 창당한다고. 네, 변희재 정미용 씨도 합류한다고 합니다. 정치 뉴스인데 연예 뉴스의 느낌 나요. 디테일의 재미를 느껴서 잠깐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한중 정상의 첫 대면도 있었습니다. 예정 시간이 40분을 훌쩍 넘겨서 1시간 10분 가까이 이어졌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중국 명언을 인용해서 중국 국민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낯설지 않다라는 건데요.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라는 명언이 문재인 대통령 자서전에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화답을 했는데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 셀비지가 세월호 인용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면서 시 주석도 직접 독려해 준 것으로 안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서로 뭐 덕담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명언은 아니고 속담이에요, 그냥. 예, 무슨 명언까지요. 옛날 게 물이 흐르면 옛날 게 지나가고 뒷물이 오잖아요. 그런 얘기고. 예, 참여정부 당시에 이제 그때 상황을 빗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자서전에 쓰여있던 내용입니다. 이 다음 문구가 진짜 유명하죠. 화모 11홍. 네. 이 문장 다음에 화모 11홍이거든요. 그냥 속담입니다. 비핵화를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조지 부시 1기 행정부 때 이 주장을 했어요. 북한이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이에요, 이거. 그렇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예, complete. 영어 하시는 건가요? CVID요? 예. verifiable, irreversible. 예. 생각 안 하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북한은 싫어하는 표현입니다. 예, 이게. 왜냐면은 이건 패전국에나 요구하는 거다. 디스멘트먼트, 마지막에 D. 생각 안 나, 조금 이따 생각났어요. 자, 근데 우리 대통령들이 왜 이렇게 꼭 베를린 가서 대북 선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베를린 자유대학 가가지고 베를린 선언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사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벨 평화상으로도 이어지고 남북 정상회담. 이제 독일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했다는 상징성 때문에 이제 여기 가서 하는 거죠. 계속 그 이후에 대통령들도.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드레스덴 구상이라고 해서 드레스덴 가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 가가지고. 예, 물론 최순실 씨가 써줬다라는 것도 결국 이후에 통일 대박이 거기서 나온 거죠. 네. 곧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다는 말들이 있죠. 이게 뭐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건데 저는 이런 디테일이 궁금해가지고 여기 이게 어디서 했느냐.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했는데 이번에는 퀘르버 재단에서 했어요. 네, 그렇죠. 재단 초청 연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형식은 초청이지만
시진핑 주석이 거기 갔을 때도 거기서 했거든요. 3년 전에 난징 대학설 일본이 했다고 아주 크게 그 국제면을 장식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보도 안 됐어요. 그러면서 센카쿠 열도하고 영토 분쟁이 생기면 전쟁도 불사하겠다. 예, 일본하고. 굉장히 싼 발언이죠. 그것도 여기서 했는데 여기가 이제 미국에서도 CSIS에서 했잖아요. 연설을. 거기가 외교안보 전문 재단인데 독일에서 외교안보 전문 재단이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베를린 평화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6.15 공동선언과 14 정상선언 이행,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비핵화 추구, 남북 간 합의들을 법제화, 한반도 신경제지도 본격화, 비정치적 분야 교류 협력 확대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쉬운 것부터 먼저 하자라고 제안도 했는데요. 오는 10월 4일 이산가족 상봉 및 성묘,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의 적대행위 중단, 남북대화 재개를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해서 이제 김대중, 노무현의 그분들이 닦아놓은 길을 다시 들어서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함을 불가역적인 CBID라고 약자로. 예. 거기는 싱크탱크 여긴 재단. 근데 좀 저는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다른 데서는 이런 걸 안 궁금해하나 몰라. 독일 정치권하고 아주 관계가 깊어요. 이 정치인들이 그 위원으로도 참석하고 그리고 어떤 행사는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은데 그래서 이제 시진핑도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서 연설을 하고 메르켈 총리가 중국에 갔을 때도 이 재단이 주관하는 자리에서 연설도 했던 정치권과 아주 관계가 깊은데 재밌는 게 이 재단 소유주가 캐르브 에이지라고 사기업이에요, 사기업. 근데 이 그룹 중에 담배 많은 기계를 생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근데 WTO에서 이런 건강 관련 정책을 내는 재단을 담배 많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재밌죠? 예. 중요하진 않은데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